안녕하십니까, 정도환입니다. 노태우 정권 초창기 경제정책은 분배와 복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공정한 분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데다 경제마저 좋았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잘 나누는 문제만 해결되면 큰 문제가 있을 게 없다. 이것이 경제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인식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를 참 쉽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그랬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3조 호황 이후를 대비하는 문제에 너무도 소홀했습니다. 1988년 5월 초 어느 날, 사공을 재무부 장관이 업무 보고를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 89년부터 처음 발행되는 재정투용자와 관련한 보고를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재정투용자란 무엇인가? 재정과 금융의 접점으로서의 재정투용자는 재정기구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이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어진 자금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투자, 출자하거나 또는 융자하는 정부의 재정금융적 활동을 가리킨다. 재정투용자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산업 기반의 조성과 사회 간접 자본의 충실을 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얼마 전 국무회의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로 농수산이나 중소기업 등의 낙후된 산업의 균형 발전, 그리고 서민주택 건설, 상하수도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될 겁니다. 전체 재정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1조 2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그런데 사공장관, 예, 각하. 재정 투윤자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동안 거둔 과실을 모든 국민들, 특히 서민들과 골고루 잘 나누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말이요, 6.29 전언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재무부가 준비해온 이것도 그렇지만 나는 무엇보다 분배와 복지의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각하. 그런데 이번 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람 노태우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솔직히 섭섭합니다. 국민들은 왜 과반 의석을 주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민주주의의 물꼬를 텄는데, 그리고 경제도 이래 좋은데. 각하.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내가 야무지게 오공과 단절을 했으면 이래 됐을까? 오공화국이 받아야 하는 비판과 비난까지 내가 감수하는 것이 국정을 위해서 과연 옳은 일인가? 각하.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권력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분산되도록 적절하고 지혜로운 힘의 균형을 보인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그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공자님 말씀 같은 거라고요. 예. 솔직히 나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려온 분배와 복지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 뭔가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건 아닌가. 각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결단이라면 내가 꿈꾸는 정치를 위해 버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즈음 전두환 전임 대통령과 노태우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당시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동아일보 1988년 5월 11일자다. 야권은 전 대통령 일가의 부정비리가 5공화국 권력형 비리의 핵심이라고 주장,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권에서는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국익과 국민 감정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정당은 제5공화국 비리 척결과 관련해서 성역이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야권이 주장하는 직접적인 조사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태우가 어떤 결단을 내려? 어떤 결단이야? 그 즈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연희동 사저를 찾은 측근들에게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제 50과 60이 단절을 넘어서 5공화국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내겠다 뭐 이런 결단이야? 어? 이양호 변호사 한번 말해보라고. 제 생각이 각하의 생각과 크게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 경환이를 새마을운동 본부 비리 사건으로 구속시킬 때도 양해를 했어. 야, 왜? 새로 출범하는 노태우 정권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노태우한테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내 침묵을 했다고. 그랬지요. 대통령의 처남한테는 무슨 비리가 있다. 대통령의 형제들한테는 또 무슨 비리가 있다. 대통령의 부인한테는 또 무슨 비리가 있다. 결국 그 화살이 겨냥하는 데가 어딘가 말이야. 나 아닌가? 여보. 내라고. 내 심장이라고. 내 입을 틀어막고 손을 묶어버리고 결국은 지가 그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는 거잖아. 각하, 사실 나는 노태우가 이럴 줄 몰랐어. 제5공화국의 관료들을 그대로 데려다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는 참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사람을 참 잘 봤구나. 무엇보다 저는 각하를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만든 게 화가 납니다. 그거는 경안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고. 아닙니다, 각하.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세종이 자네 생각은 그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사건으로 각하의 손 자르고 발 자르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한 겁니다. 처음부터 권력을 나눌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없으면서 각하 앞에서 웃는 얼굴로 예 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내가 민정당 명예총재직도 내려왔어. 이래저래하고도 인연을 끊었어.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 이 정도 했으면 말이지. 지켜줄 거는 지켜줘야지.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완전히 다 내놓은 거 아니야? 여기서 내가 뭐를 더 내놓나?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다니까요. 노 대통령 부인 말이에요. 김옥숙 여사 말씀이십니까? 네. 얼마 전에 이런저런 상황들이 하도 시끄럽고 또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변했어요. 변했겠지. 얼마나 서운하고 분하던지. 예전엔 그렇게 상냥하던 사람이. 노태우는 누가 자기를 대통령을 시켜줬는지 알아야 해.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이지. 나를 핍박하고 압박을 가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거를 노태우가 똑똑히 알아야 한단 말이지. 전두환 대통령 시절 상공부 장관이던 나홍배는 노태우 정권이 출범하면서 경제부총리로 임명됐다. 그가 해결해야 할 일 가운데는 한국중공업 민영화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홍배 경제부총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안병화 상공부 장관을 불렀다. 안 장관, 다른 건 몰라도 한국중공업 민영화 문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현대주라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렇긴 한데 지금 분위기를 보세요. 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마당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라고 하면서 한국중공업을 현대에 준다고 정부가 발표를 해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거
정부가 감당할 자신이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국중공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 적자가 쌓여가는데. 그렇죠. 한국중공업의 경우는 주인도 없는 공기업으로 운영을 해서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중공업을 연내에 민영화한다는 방침은 분명히 합시다. 하고 예, 현대가 갖고 가든 누가 갖고 가든 전두환 대통령 때처럼 그런 식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 시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절차를 갖추자.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관련 보도 1988년 5월 13일자 경향신문. 한국중공업이 오는 9월께 민간기업에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부 관계자는 한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민영화를 서두르기로 하고 관계부처 간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중공업과 현대 사이에 창원 공장을 둘러싼 정산 문제가 남아있어서 민영화에 장애가 되고 있으나 인수회사 현대 측과 이 문제를 협의로 해결토록 하고 민영화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중공업 민영화와 관련해 현대 이외에도 쌍용, 선경 등이 사업 확장과 중공업 분야의 진출을 위해 이 회사의 인수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해 5월 30일 국회는 출범을 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였습니다. 바로 그 즈음 우리나라 주택의 전셋값 상승률은 1년 사이 26%나 뛰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에서는 프리미엄이 2천만 원이 붙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1988년 6월 목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갔다. 예. 프리미엄이 한 1,500에서 2,000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은 힘들지만요. 5년 후에 일반 분양이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럼 오후에 한번 들러주십시오. 많이 바쁘신가 봐요. 예. 좀 앉으시죠. 목동 신시가지에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하는데. 예. 어제 전화 주셨던 분이시죠? 자, 여기,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목동에 남은 마지막 개발지입니다. 근데 이거 프리미엄이 좀 세게 붙었던데요? 그게 비싸다고 생각되면 못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사두시면요, 분명히 돈은 법니다. 내가 자신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도 지금 물량 확보가 안 돼서 못 팔고 있다니까요. 물량 확보 비상이에요. 근데 이거 프리미엄을 그 정도나 주고 샀다가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부동산은 불패라는 거 모르십니까? 올림픽 지나면요, 무조건 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 달아오를걸요? 그런가요? 그렇지요. 근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못하게 하겠다고 지난번에 검찰 국세청까지 동원해서 한바탕 조사를 벌인 일도 있었잖아요. 그거 그냥 그러다 말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다른 건 몰라도요, 부동산 가격은 절대 안 떨어집니다. 네, 장담합니다. 어떻게 장담을 하세요? 내 친구가 건축 자재상을 하는데 지금 물량 부족으로 비상이랍니다. 잠실 이쪽으로 가보세요. 올림픽 앞두고 도로 건설한다고 죄다 파헤쳐져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세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건축 자재가 오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친구들 정부 정책 뻔히 내다보는 친구들인데.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건물을 왜 짓겠습니까? 그런가요? 온 김에 계약하고 가세요. 그냥 가심 이나마도 못 건져요. 올림픽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 자재 가격은 뛰고 심지어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IMF는 또다시 무역 흑자 축소를 권고하기 시작한다.